제가 이렇게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종이비행기 도대체 왜 날렸냐? 혹은 30 넘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종이비행기 날리고 있냐? 지금 여기 아드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 오셨잖아요. 여기도 아드님이세요? 네. 혹시 자녀분들이 30살 넘어서까지 종이비행기 날리고 있으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먹먹해지죠. 아무리 얘가 좋아한다고 해도. 그래서 종이비행기 왜 날리게 됐는지부터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긴 어딜까요? 네, 저희 집이요. 네. 제가 19살 때까지 실제로 살던 집이에요. 네, 저희 집 사진입니다. 경북 상주 한 시골 마을인데 케이블 TV랑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애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릴 때 뭘 했냐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냇가를 가서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돌을 주워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물수제비. 혹시 주변에서요. 진짜 잘하는 거 직접 본 것 중에 몇 번쯤 하는 거 보셨어요? 잘하는 거. 직접 본 것 중에. 5번. 누가 하는 거 봤어요? 아, 친구가.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잘해요? 혹시 20번 이상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밥 먹고 15년 동안 돌을 던졌잖아요. 40번 이상 합니다. 물제비가 60m 이상 가요. 사기꾼 같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잘하던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게 호리호리 보이지만 던지는 걸 되게 잘해요. 투력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 팔근육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던지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제가 물수제비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종이비행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공중파에요. 기네스북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켄 블랙번이라는 아저씨가 실내에서 A4 용지로 한 장으로 만든 비행기를 동구장에서 이렇게 딱 쐈는데 얼마나 날아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구공처럼 던진 비행기가요 무려 30m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 7층이죠. 네, 여기가 7층인데 0층, 1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30m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7층까지 종이비행기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활공을 하는데 비행기가 27.6초를 날았어요. 이걸 보고 나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당시에 팔 힘이 좋았으니까 뭐 접어서 세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잘 날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처박히고 막 잘 안 날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종이비행기를 잘 날리려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전공 기억하시죠? 저는 신문방송학과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을 배워서 심지어 포항공대 대학원에 강연을 간 적도 있어요. 유체역학 강연을 간 적도 있고요. 지금 메가스터디라는 강연 업체 있죠. 거기에서 과학과 진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종이비행기의 원리를 알려주는 강의를 또 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왜 시작했냐면 언젠가 종이비행기 날리다 보면 이 아저씨를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에 시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이비행기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2015년 대회에 나와가지고요 2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총 1600명이에요. 그 중에 1등만 갑니다. 그냥 다시 입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수능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1600대 1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항상 그 올림픽 가면 금메달 따는 종목 있잖아요. 양궁, 소총. 손재주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제 앞에서 진짜 잘 날린 마니아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3.5초를 날리셨어요. 13.5초면 얼마냐면요. 전 세계 46,000명이 참가하는데 세계대회 예선 8위 기록이었어요. 전체 중에. 그럼 저는 몇 위 이상을 해야 돼요? 7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이요. 세계대회보다 어려운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날린 모든 기술을 가지고 비행기를 쏘아 올립니다. 2015년 국가대표 선발전 오래 날리기 부문 결승전입니다. 그러니까 2위를 0.6초 차이로 따돌리 우승을 차지합니다. 요 각 종목 챔피언인데 고개비행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고요. 전공을 전자전기공학부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선수는 체육교육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신문방송학이랑 국어국문학을 했고요. 근데 제가 왜 전공이 2가지인지도 조금 이상하죠. 심지어 다른 학교에서 학위를 2개를 받은 거예요. 요 이야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보면 다 같이 전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달랐어요. 근데 뭐가 같았을까요? 취미, 관심 분야가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3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랑 뭐가 달라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졸업장 빼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됐다는 생각은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졸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신문방송학과 공부였어요. 근데 이제 홍익대학교엔 신문방송학과가 없어서 뭘 했냐면 제가 혼자 전공서적을 샀거든요. 근데 그 전공서적이 독학이 안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그 지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2월 달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 첫 수업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메일 보내고 편지를 썼었는데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첫 수업에 수업 계획서를 뽑아들고 찾아가서 제가 청강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1년 동안 남의 학교에서 1년 동안 청강 수업을 들었어요. 20학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심지어 저를 출석부에다 넣어주신 교수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거 돈 내고 다니냐? 아니다. 교수님한테 부탁드려서 그냥 공짜로 듣는 거다. 학점 나오냐? 그런 거 안 나온다. 학위 나오냐? 청강생인데 그런 게 어딨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1년 동안 공백 기간 생긴 거를 어떻게 메울 거냐, 혹은 네가 남들보다 빨리 취업하게 됐는데 그 메리트를 살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취업하고 나면 뭔가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PD도 포기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 갔는데 안 갔는데 그 이유는 종이비행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론 좋은 회사고 인재 육성실이라서 제가 하는 일이랑도 관련이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일색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회사를 봤을 때 연봉을 많이 주시겠대요. 근데 그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연봉 6천 되는 데보다 8천 되는 데 가면 좀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선택했던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를 완고하게 고사를 했는데 제가 이 스카우트 제의를 고사할 때 지금처럼 뭐 창업을 했거나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고시원에 6년을 살았어요. 20대 중반의 정욱이에 썼던 편지를 30대가 된 정욱이가 저한테 읽어주는 편지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지금의 고민들이 모두 사라질 거란 허황된 생각은 하지 말자. 분명 그때가 되면 지금 도전하지 못한 기회들이 아쉬울 거다. 얼마의 돈 때문에 질의 기회를 포기하지는 말자. 대신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자. 내실을 채우고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지금은 끝이 없어 보이는 불안의 끝에서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내면의 목표에도 다가갈 수 있을 게다. 20대의 절반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 험난한 나이 20대야. 너무 불안해 말고 조금만 더 버텨주렴. 네. 그때 29살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을 겪어 나갈 때 제 마음속에는요, 나중에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서 알았지만 이 해적의 나침반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남북을 가리키는 거로 북쪽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거기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로 가지 않으면 저주가 따른다라는 것처럼 분명히 제가 30대가 되면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0대의 정욱이가 20대의 정욱이의 위로를 해준 거고 20대의 정욱이가 미래의 정욱이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마음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해주는 해적의 나침반이 있으면 앞으로 가심비에 대한 여정을 조금은 더 의연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